제가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요. 제가 타는 차가 다들 아시잖아요. 스파크 타고 다니는데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요. 제가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1600원이 넘더라고요. 1600 얼마였는데 기름이 제가 원래 작년에 넣었을 작년 겨울인가 가을인가 넣었을 때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유류 가격이,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 WTI나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거의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에 육박했었죠. 그러니까 항공업이 거의 전멸된다 이렇게 했었으니까는 결국 유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우리도 휘발유 가격이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한 1200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유류 가격이, 그러니까 WTI가 올라가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너무 급가속도로 엑셀레이터로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기름값이요. 지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700원, 1800원까지 나오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런 올뱅크든 GS 칼텍스든 S오일이든 그런 정유소 그 저장고가 가깝기 때문에 가격은 그나마 좀 싼 편이죠. 네, 그래도 기름 넣으니까 한 17리터, 18리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원래는 제가 기름을 채우면은 거의 400km 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데 기름을 넣으니까 이번에는 300km, 100km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다음 주에 발표한다 하고 내년 4, 5월쯤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자, 유류세란다. 자, 유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사우디하고 중국에서 좀 움직여줘야 돼요. 사우디, 중동에서도 우리는 기름을 줄일 생각 없다. 팡팡 이렇게 늘리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중동에서는 기름을 더 생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든 어쨌든 해상에서 기름을 시추하든 간에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조선 관련 업종도 LNG든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이든 간에 상당히 비전이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어쨌든 급등하는 유가에 맞물려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하폭은 10에서 15%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에너지 소비세법,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변경으로 낮출 수 있는 한도는 30%라고 해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21일 유류세 인하 기간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행 유류세가 지금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0원으로 22일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747.88원의 47%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 소비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를 붙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지금 1747원이 냈는데 제가 기름을 넣는 곳은 알뜰 주유소예요. 그래서 조금 쌉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15% 낮출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1원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1800원이나 할지라도 123원 떨어지면은 1280원 이겠죠? 네, 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 저희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서민들은 그러니까 법인에서 내주는 그런 분들은 딱히 그런 감흥이 잘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기름을 넣고 직접 출퇴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비와 직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지원금은요, 이 정도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네, 별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결국 간접적으로 경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주유소에 보조금 줄 테니까 낮춰라 이거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네, 다르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집주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까 임차인에게 조금 좋은 방향대로 해달라 이거 하고요. 임차인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시청자분이 150분 거의 들어오셨네요.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늘 행복하기는 반갑습니다. 매일 10시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려요. 자,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꺾여 매매 수급 지수 19주 만에 100 아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 폭락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예고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이게 사고 싶은데 대출 때문에 못 사는 거고요.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진짜 매수세가 급감한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입주 물량조차 없는 서울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팍팍팍팍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실제로 매수의 실천으로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부동산이 무조건 안전자산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그 8월 달에 2017년도인가요? 그때 84 대책인가? 그때 했을 때 집값 조정 좀 왔었는데요. 네, 17년도인가? 8일 대책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조정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또 올랐죠. 조정이 잠깐 있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올랐으니 조정 시간 가지는 거겠죠. 이웃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또 올라가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경기 북부는 제가 계속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북부는 괜찮고 혹여나 서울 뭐 종로 쪽에 출퇴근하는데 그래 집을 살 여력이 좀 안 된다, 좀 돈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요, 그 일산 쪽이나 파주 쪽으로 가세요.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네,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남부권은요, 추후에 리모델링 이슈가 터질 곳, 그런 곳에 진입을 하는 게 더 낫겠죠.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남부권에 특히 수지 같은 지역을 좋게 보는 게 결국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쵸. 가격 한번 점프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는 가격이 가장 비싼 대장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보는 이유예요. 네.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치고 올라가 줘야지 사람들이 하다가 그 가격에도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불과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3억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5억대, 6억대가 넘어가니까 6억을 넘어가면은 2%그 취득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3억부터, 그러니까 6억까지는, 6억 미만까지는 1%고요. 6억 이상부터 9억까지가 2%고 9억 이상부터 3%예요. 네. 근데 전문가들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보통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취득세 3% 내니까요. 뭐 그랬겠지만은 좀 아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억을 돌파했을 때 이게 미치지 않았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또 8억을 돌파하니까 이제 9억 되면은 취득세 3% 내는데 그게 뭐 9억 넘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넘습니다. 다 넘고 또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요, 대장 아파트가 9억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요, 그냥 원래 그 신축인데 주거적 수요가 강한 그런 데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동래구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냥 6억 다 넘어요. 7억 넘고. 그러다가 또 대장 아파트가 또 밀려서 또 올라가는 거죠. 보세요. 부산 같은 경우 대장 아파트가 이제 한 15억 가까이 다 됐습니다. 84타입인데. 네, 84타입인데. 그러니까 또 그런 밑에 동래구나 그런 쪽도 10억까지, 턱밑까지 올라오게 된 거겠죠. 근데 또 그것도 지방입니다. 지방.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적인 우상향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왜 지금 달리는 말이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뭐 말이 울지도 못할 정도 지금 달리고 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내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제 달릴 준비를 하는 곳, 또는 말이 지쳐가지고 지금 물을 잠깐 먹고 있는 곳, 예, 그런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기쁨님, 부산 에코델타시티 청약 공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에코델타시티가 최근에 뭐 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시행사인데요. 그 비리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블록을 팔았기 때문에 청약 공고 나오겠죠. 그런데 넣으시라고요. 그런데 넣고 아마 가격이 좀 저렴할 거고요.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에코델타시티 3만 세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입주가 착착착착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파트 그걸 등기 치는 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명지 쪽, 그리고 부산 강서구 명지하고 화명동 이쪽도 가격 흐름, 사상구 흐름을 보세요. 예. 그리고 도로가 잘 뚫려 있잖아요. 도로가 상당히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부산 전체적으로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3년도에는 또 우리 제가 거제에 레이카운티 있죠? 부산에 거의 4,000세대입니다. 4,000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상당히 잘 지었는데요. 그래도 3,800세대에다가 전세 물량이 그래도 한 30% 정도 나온다고, 그 이하로 나올 수 있겠죠. 나온다고 하면요. 주변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또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 동네가 입주가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지 따라가지고 또 부산의 그 부동산의 향방에 대해서 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